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수주한 선박이 단 8척에 그치는 등 극심한 수주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가 보유한 일감은 한 달 새 더 줄어들어 12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88만 CGT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32만 CGT의 수주 실적을 거뒀고 한국은 21만 CGT 8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로 진입하는 이달에도 건설사들은 주택 경기 전망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면서 주택사업 경기 위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9월 전망치가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도는 79.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분양계획지수는 111.7로 지난달 전망지수 96.3보다 15.4포인트 상승해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분양시장에 거는 기대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오전 서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을 동시 공개했습니다. V20은 고성능 오디오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조한 LG전자의 차세대 전략폰으로 전후면 광각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공개된 V20은 다음 달 말 시판돼 전략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내일 공개되는 애플의 아이폰 7과 경쟁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2달 동안 중국 소비 관련주의 시가총액이 7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요 중국 소비 관련주 10개 업체의 시총을 집계한 결과 6일 현재 54조 9천억 원으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전일인 7월 7일과 비교해 6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로 급락했다가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에 반등했지만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미국이 당장 이번 달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3일 연속 장중에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70선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9% 정도 낙폭이 키워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 시간 분석을 해보고요. 또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기간으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05% 하락한 206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는데요. 2068포인트 정도에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에 바로 207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재차 경신을 하는 코스피였고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0.02% 정도 크진 않지만 보합권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수는 2066.22포인트고요. 수급을 통해서 그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기관 쪽에서 현재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만 투신 쪽에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자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데요. 현재 투신 쪽에서만 1,000억 원 이상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기관 쪽에서 22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210억 원 정도, 외국인은 560억 원 정도 많지 않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의 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은 상대적인 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하면서 673포인트에 놓여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출발은 소폭 올라 출발했습니다. 681포인트 정도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했고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죠. 현재는 673포인트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이 이 부분 672포인트였는데요. 수급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급 움직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개인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67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2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부터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한 걸음씩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장중에 연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의 상승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지,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또 얼마나 있는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22일 당시 2064.73포인트로 끝났는데 그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년 2개월 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코스피 상승에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후퇴 기대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26일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당시 9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는 42%였는데 어제 2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는 상승세가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0.9% 정도 빠지면서 670선 초반까지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은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 엇갈린 등락 그리고 순환매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 그리고 연기금 매수 국내외 유동성을 주도하고 있는 두 주체가 좀 패시브 성격의 자금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로 옮기기보다는 순환매에 대응하는 데도 있어도 대형주 특히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원님의 말씀대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여력은 어느 지수대까지 내다보면 좋을까요? 일부에서는 2100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2100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 탄력은 현저하게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전과 같이 2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문자분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삼성전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이후 실적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도력이라든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업종별 순환매는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점 코스피 상승을 좀 제한하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2100선까지의 상승을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당장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금화하고 고향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변화가 증시에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은 긴 연휴를 앞두고는 자의시장 심리가 커졌는데요. 2013년, 14년, 15년 모두 상승 마감했다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추석 연휴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자각할 수 있는 변수가 유입되거든요. 연휴 기간 동안인 16일 날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해왔던 에너지 가격이 좀 보합권으로만 가준다 하더라도 CPI 상승률은 1.6%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은 7월의 0.8배, 이 수준의 2배이자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 말했던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게 물가 2%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CPI 레벨업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런 불확실성들을 안고 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 부분은 또 현금을 챙기시고 가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추석이고 중국에는 또 중추절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응 전략을 들어볼까요?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높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주가 반응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G20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시진핑 중국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런 코멘트에서 중국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주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코스피 대비 12%포인트 언더퍼폼하고 있고요. 따라 사드 배치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뭐래도 중국 소비 모멘텀이 없었던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 매력도는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 흐름을 보면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좀 변동성이 완화되고 저점을 다져가는 국면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도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 패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수하다가 매도라면은 갑자기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매도 규모가 줄어들면은 또 반등 시도에 나서고 이런 흐름들은 아마 내일 쿼드러플 1층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빠르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추석 연휴도 있고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조금씩 늦춰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로테이션을 생각하셔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챙겨두시고 매수의 포인트는 조금 늦추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과 특징 주까지 모두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조비 멘토 모셨어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볼 텐데 코스피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연고점을 3일 연속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전장에 2073포인트까지 썼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기관 쪽에서 매도로 표정을 바꾸게 되면서 보합권 등락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한 대형주 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기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0.9% 정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양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지금 현재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오늘 코스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12시 이후부터 기점을 좀 해가지고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00포인트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열려있기 때문에 21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봉 차트로 좀 크게 좀 본다라면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2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시점으로 좀 본다면 지금 당장은 종합주가 지수가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와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종합주가 지수는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 박스권 상하단을 움직인다면 다시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단기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다시 하락 가능성도 이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합은 오늘 마이너스 0.9%까지, 뭐 장중 이제 5장 들어서는 뭐 1%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0.39% 시작해서 0.91%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이상의 실질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닥을 654포인트를 찍고 이제 올라가면 상당히 좀 좋았던 건데 654포인트가 찍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질 때 이제 좀 크게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1% 이하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진다라면은 654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654포인트가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분할 매수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피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지 아닐지 아직은 전망하기 조금은 어렵다. 박스피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은 지난주 저점이 654포인트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654포인트 저점을 확실하게 디딘 이후에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 강세 업종에 철강, 금속, 운수창고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약세 업종으로는 음식료와 의약품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철강, 금속주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잘 가고 있는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철강, 금속주인데요. 중국에서도 호재가 있었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철강주가 이제 얼마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기 불황 종목으로 이제 건설주와 동시에 같이 해서 오랫동안 상당히 좀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었던데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해서 조금 철강주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16년 시작부터 이제 기점을 좀 바꿔가지고 완전히 추세가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가격을 이제 싸게 좀 찍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오랫동안 이제 하락을 거치고 그리고 분명히 악재 호재는 같이 공존해 있지만 악재는 이제 덜 반영하게 되고 호재는 크게 반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철강주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저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가 될 것 같아요. 포스코가 그나마 조금 철강주들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포스코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뭐 한 35만 원까지는 일단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포스코 이제 관련해서 철강 업종들이 활성화가 일어나면 머지않아 또 건설 업종들이 또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금속주 중국에서 이제 추가적인 공급을 줄이게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개인적으로 보신다면 3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길게 봤을 때 올라갈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철강주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뒤이어서 건설주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일단 관심권에 건설주도 함께 두자라는 말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운수 창고 업종을 살펴볼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한진해운 이야기인데요. 1,000억 원 정도의 자금 지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흥하해운,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수혜주로 계속 거듭이 되고 있는 흥하해운입니다. 급등세가 나오고 있던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안 좋은 업종이 오늘은 또 가장 많이
많이 올라간 업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운수운 창고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상선도 이제 7%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역시도 6% 나타나고 있고요. 한진해운이 2.8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상당히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억 원 자금이 새로 이제 추가 지원된다라는 소식에 좀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해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기대감에 이제 흥하해운, 뭐 대한해운, 한진해운끼리 다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신다라면, 해운 업종들은 아직은 근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추가 지원이 나와서 이제 해운 업종을 좀 살리자라는 이제 분위기로 좀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그 분위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지금 많은 부채와 그리고 지금까지 본 그 손실들을 다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두 주 사이에 거의 뭐 50%, 60%까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 붙는 건 역시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해운주 급등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관심권에서 제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약세 업종을 보이고 있는 음식료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 한 1.9% 정도, 2% 가깝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리온, 그리고 사조식품, 롯데칠성, 롯데푸드까지 이렇게 동반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또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는 또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갔던 업종으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이제 가장 많이 좀 떨어지는 업종으로 나오고 있네요. 음식료품이라고 해서 이제 롯데푸드, 이제 그리고 뭐 삼육식품, 뭐 제일제당, 오뚜기,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하고 이제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폭이 작은 폭 하락이 아니라 뭐 2, 3%, 4%까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상리식품 같은 경우는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4%까지 좀 빠지고. 근데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작게 보면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넓게 본다라면은 아직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신다라면은 아직은 좀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흐름도 완전히 지금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 붙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제 주가를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악재 속에 있는 지금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대비해서는 이제 푸드 관련 종목, 음식료 쪽은 조금 전망이 부진할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비멘토님께서는 지난주 음식료품주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저가 매수 해봐도 될까라는 의견이 나올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의견을 유지하십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음식료품주들은 지금 신규 매수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관심권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의약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약업종 언제쯤이면 다시 관심권에 들어올까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제약업종들 이제 사서 오랫동안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2014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다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뭐 재무구조를 불문하고 다 이제 동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2016년입니다. 그 말은 다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고점을 찍어 있는 상태에 있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다른 이제 다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업종들을 좀 찾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약품들의 매도 실현이 좀 가능성이 좀 커질 뿐더러 지금 이제 의약품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모여 있지가 않죠. 지금은 뭐 대선 테마주들이나
건설이나 또는 뭐 철강주들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쪽에만 몰리는 수급들이 좀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일동홀딩스,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오늘 떨어질 때는 하루 만에 5%를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약품 업종들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수급이 좀 분산될 것이니까 계속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망은 저는 앞으로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더라도 큰 그림에서 좀 본다라면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약품 업종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LG생명과학도 살짝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어제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LG화학과 LG생명과학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당일만의 흐름을 보자면 LG생명과학은 음봉이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LG화학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LG생명과학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저께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LG생명과학하고 LG화학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합병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고가가 10%대가 나왔었고 이제 시가가 8%대인데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로부터 좀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침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물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오늘까지 혹시 들고 오셨던 분들은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이틀 만에 10%까지 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이미 고점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폭은 탄력적이지 못하고 하락할 때는 이와 같이 5% 뭐 7%까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는 LG생명과학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본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G생명과학이 어제 공시 답변을 통해서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하락을 주듯이 일단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이슈가 아니겠느냐. 일단 합병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51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나 디램 가격도 그동안 연일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6월부터는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반면 PC나 스마트폰 이 전방 산업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길게 봤을 때 그리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전망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2016년부터 반등이 계속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갤럭시 S 노트가 이제 7이 다시 이제 기대감, 뭐 시장 수요의 기대감만큼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 결제 시장이나 또는 이제 전자기기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만큼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뭐 4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2만 원짜리가 4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8,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제 머지않아서는 그림을 좀 크게 살펴본다라면은 반드시 조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잘 가던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 추가 조정은 물론 나올 수 있지만은 반등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보통 SK하이닉스가 잘 올라가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따라 붙냐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꼭 사게 되면 물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전망이 물론 이제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는 그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 역시 전망도 좀 부진할 것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가격은 이제 2015년 6월 달쯤에 고점을 찍은 가격인 5만 원대와 그리고 2016년에 최저점을 찍은 2만 5천 원대를 더하면 7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7만 5천 원에서 나누기 1을 자릅니다. 그럼 3만 5천 원 정도거든요. 3만 5천 원이 넘어갔으니 저는 여기서부터 추가 하락이 나올 수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상승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SK하이닉스 오늘장 현재 38,000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조빈 멘토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니까요.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타이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타이어주도 이렇게 오늘장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호재가 있는 종목이 한국 타이어였는데요. 포드 전기차의 친환경 타이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51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 타이어 살펴보면서 또 타이어주 전반적인 상승세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한국 타이어만 또 따로 본다면은 이제 포드 전기차의 타이어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휘발유를 써서 이제 자동차를 좀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지금 앞으로 전망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이제 사업이거든요. 뭐 3D라든가 3D 뭐 가상현실이라든가 또는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좀 이슈가 받고 있는 이제 업종인데 역시나 거기에 따른 좀 급등 수혜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납품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출은 좀 올라갈 것입니다. 매출은 올라갈 것이죠. 이제 새로 납품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좀 관여는 합니다. 근데 중소형주는 관여는 안 하는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매출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와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이제 포드에 납품하는 것들 모두 좀 종합해 봤을 때 한국 타이어는 전망이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데 머지않아서는 현대차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만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뭐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역시 한국 타이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도 지금 뭐 충분히 전망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뿐만 아니라 타이어 관련주 역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타이어 관련주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시기도 괜찮겠다라고 보신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또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길게 잡아드리진 않고요. 대형주를 좀 길게 잡아드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를 동반해서 5%까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5%의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데 오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봉 차트가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주봉 단위로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분명히 음봉이 몇 개씩 나올 겁니다. 음봉이 2개에서 뭐 1개 정도 나올 텐데 금요일날 종가에 음봉 들어가서 3% 정도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 타이어 대형주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좀 무겁게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3%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드리고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 타이어 자동차 부품주 눈에 두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 정도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잡아본다면 그 가격대 기준에서 한 3% 정도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안정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종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17% 이상 급등도 했었고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을 보니까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실리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의 움직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종금 이제 관심을 옛날에 한번 둔 적이 있었는데 재무제표가 좋아서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관심을 둬봤는데요.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이제 재무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네요. 흑자 전환을 했었고 이제 부채가 좀 많긴 하고 유보율이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일단 돈은 없습니다. 부채는 많고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부채는 많다라고 회사를 그때도 관심이 있었는데 몇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로 전환을 하겠다. 우리증금을 증권사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 20%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증권사 전환하면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다면 이슈로서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증권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증권사 성질을 가지고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게 될 것이니까요. 증권사 입장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가야지 증권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환되고 나서부터 이제 증권사처럼 취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시니까요. 우리전금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던 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은행주 가운데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 KB금융입니다. 0.8% 정도 오르면서 장중에 4만 원대 터치를 했고요. 50일 신고가 다시 한번 당연히 터치를 하는 KB금융인데요. 2분기 실적 호전도 나타났었고 또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도 아직 나오더라고요. 네,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뭐 저평가액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이제 큰 그림을 좀 살펴본다면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었고 일봉 차트를 보면 2011년부터 거의 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나왔었다가 이번에 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좀 상승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슈가 있더라고요. 오늘 살펴보니까 KB금융이 현대증권 존속법인으로 네. KD증권을 뭐 합병하겠다라는 내용도 오늘 조금 떠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이제 기대감 뭐 또는 이제 거래량은 동반해서 관심 종목으로 쏠려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52주 신고가라고 했는데 52주 신고가는 물론 이제 따라가서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요. 그 52주 신고가를 좀 거꾸로 얘기하면은 52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KB금융이 좋은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따라붙기는 이제 부담스럽다 해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가운데 꼽아주신 텔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면 분할 효과로 상승세,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이신데요.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재개 첫날이었습니다. 상한가 가깝게 급등을 하는 텔콘인데 차트 열어보면서 주가의 전망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텔콘이 액면 분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액면 분할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가격이 싸지는 듯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게 만드는데 텔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는데, 현재 이제 텔콘의 가격을 먼저 상한가가 좀 들어갔네요. 오늘 텔콘이요. 그렇죠? 텔콘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현재 8,350원입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는 없겠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제 두 번째 효과도 있습니다. 물량을 떠넘겨야 되거든요. 가격이 비싼 종목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매매를 안 합니다. 대형주고 수익도 이제 크게 나가진 않기 때문에 이 물량을 누군가가 실현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액면 분할한 종목들을 통계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대부분 이제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텔콘 역시도 이제 전망이 어떻다라고 여쭤본다면은 하락이 좀 예상될 수 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 테마주의 움직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재인 테마주가 오늘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먼저 한번 상황을 짚어볼까요? 네, 요즘에 장세가 좀 안 좋으면은 네.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보통 이제 장세가 안 좋을 때 그런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는데 대부분 이제 재무제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슈 또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문재인 테마주는 우리들 휴브레인이 대장주로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6%까지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는 좀 전략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선 테마주를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대선 테마주도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꾸준히 언급될 수 있는 테마주 중에서는 대선 테마주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오른 뭐 우리들 휴브레인을 따라붙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재인 테마주를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도 대선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휴브레인과 우리들 제약 역시도 다시 뭐 매수가가 자기 기준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매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관련주 살펴본 김에 또 안철수 테마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써니전자 그리고 안랩 많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인데요. 어떤가요? 네, 써니전자도 오늘 6% 그리고 안랩 역시도 오늘 3.66% 상승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대부분 오늘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대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이제 수급이 시장이 안 좋으면 한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써니전자나 안랩 역시도 저는 지금 매수가가 자기 기준에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지금 이제 완전 저평가 구간에서 본다면 다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과 그리고 자기의 기준, 손절 기준을 정확히 지키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전략의 판가름이 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대선 테마주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본 김에 보성 파워텍까지 한번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성 파워텍도 역시 오늘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보성 파워텍이 또 반기문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뭐 반기문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인가요? 또 이슈를 띄웠던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어저께는 에이텍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에이텍 역시도 크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이제 4분의 대선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 보성 파워텍도 5% 거의 뭐 7%까지 장중에는 올라갔었습니다. 역시 뭐 지금 당장은 따라붙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양봉이 계속해서 지금 한 2주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나올 것이거든요. 하지만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 테마주는 꾸준히 언급될 것이니까요. 한번 소액으로 시장 좋지 않을 때 매매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 그때 매매하시기에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NC소프트인데요. 주가는 장중에는 28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시가 부근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어떻게 오늘의 상승을 분석을 하시는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NC소프트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뭐 게임 관련 이제 기업인데 보통 이제 NC소프트에서 리니지 다들 아실 겁니다. NC소프트를 모르더라도 이제 리니지를 아시기 때문에 리니지에 대한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니지 중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리니지가 이제 많은 이제 90년대에 한참 유행이었던 계속해서 PC방 업계 1위였던 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워낙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더 모바일 버전을 좀 출시한다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그런 예상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해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이냐고 한다라면은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NC소프트의 이제 모바일 버전이 이제 나오고 나서 출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주가를 다시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지금은 이제 전망을 좀 따진다면은 그 출시되기 전까지는 전망을 조금 예측하기보다는 출시된 이후부터 매매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변수가 확인이 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접근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NC소프트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원양제원 살펴보겠습니다. 200억 계약 소식에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나왔었다가 상승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앞서 한번 중국 원양제원 급등세가 나왔을 때도 조비 멘토님께서는 일단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접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를 주셨었는데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니까 맞는 판단이셨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중국 원형전 유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관리 종목에 있습니다. 이제 관리 종목들은 이제 취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 종목은 언제 이제 어떻게 될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중국 원형자원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습니다. 지주 전화를 주식 담당자 자체의 전화번호가 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법정 소송이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중국의 법인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좋은 기업이라면 또 말을 안 하겠지만은 거기다 3년 연속 계속 적자에다가 이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원형자원이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망은 계속해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LG전자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략 스마트폰 V20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어제장과는 다르게 오늘은 조금 하락세가 LG전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양이 당초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당장 갤럭시 노트 7과 그리고 내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7과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LG전자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올랐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V20이 이제 출시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반응하진 않았고, 그리고 내일 또 아이폰 7이 또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 사실 상대 업체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LG전자보다는 아이폰 쪽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이폰 관련주도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연봉 차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대형주 같은 경우는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텐데, 만약에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는 사실 2018년부터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6년, 7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7년 가까이 하락한 종목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V자 형태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거치고 나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옆으로 횡보 거친 그 과정이 발생된 이후부터 LG전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응 전략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뿐만이 아니라 삼성도 새 스마트폰을 내놨고 또 이제 아이폰도 아이폰 7을 내놓게 되잖아요. 애플도. 이와 관련해서 IT의 집중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였는데 코스닥 중에서도 그래도 IT 부품주들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이 시기에 또 집중해볼 만한 IT 부품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부품 중에서는 이제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부품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형 부품주들이 잘 올라갈 것이고 가볍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린다면은 그나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게 파워로직스거든요. 파워로직스가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홍채 인식 관련주로만 알고 계시지만은 파워로직스는 이제 모듈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형주, 이제 가볍기 때문에 잘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7에 납품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자 기업 전체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파워로직스 쪽이 저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상승은 안 나오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아주 많이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제품이 공개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이를 공략해서 잘 가고 있었던 IT 부품주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자면 모듈 쪽을 담당하고 있는 파워로직스. 현재 주가가 3.3% 정도 오르면서 4,8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징 업종과 특징주까지 모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네, 장 마감을 15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죠. 종가 공략주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윤철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천하시는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되게 익숙한 종목인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매력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3자 물류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M&A 기대감 좀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좀 이제 어닝 서프라이도 이어가고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좀 발생되고 있어서, 과거보다 계속 배당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예전에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관심 좀 높아서 올랐다가, 지배구조 좀 변화가 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이제 손상을 좀 많이 입었고, 주가도 좀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이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 법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현대자동차 이제 그룹의 순환출자, 그러니까 뭐 현대차에서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다시 현대차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순환출자 해소에 좀 필요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계속 좀 추적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글로비스가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대차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형이면 글로비스가 아우다 이렇게 좀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컸었었는데, 현대차가 지금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한 9%대에서 7%까지도 떨어지고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는 상당히 좀 바닥을 좀 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못 갔던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이 다시 또 이제 8에서 9%까지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과 이제 성장을 같이 했던 이제 글로비스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펴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실제로 현대차가 해외에서 이제 팔리지 않더라도 미리 이제 글로비스라든지 모비스가 먼저 지금 발동을 하고 있고, 먼저 진출해가지고 부품을 먼저 떼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글로비스 실적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부담감을 예전보다 덜 느끼셔도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3자 물류 확대의 필요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M&A,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13년에 지금 M&A 한 이후로는 이제 글로비스가 특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지금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계열 물류, 그러니까 3자 물류가 좀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남아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배당뿐만이 아니라 M&A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넣어야 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좀 이제 소극적인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좀 바뀌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활발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좀 주가 모멘텀으로 좀 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만 이제 기대하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둘 다 잘 나왔고, 3분기도 사실은 이제 괜찮게 나올 예정입니다.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실적이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하반기도 좀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지금 역사적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글로비스라면 최근에 좀 반등이 조금 나왔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주가는 이제 실적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괜찮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좀 배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글로비스는 2013년에는 뭐 1,500원, 14년에는 2,000원, 작년에는 3,000원 이제 계속 지금 배당액을 늘려왔는데,
올해 이제 배당 성향을 30%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30% 배당 성향이 이어진다면 배당 수익률이 최대 한 2.8%까지도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안 좋았던 것보다는 좋아지는 상황, 그 다음에 실적도 이제 받쳐주는 가운데에 안정적인 현금으로 지금 배당을 좀 한다면 좀 바닥권에서 이거보다 좀 매력적인 대형주를 좀 찾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이 내렸었던 현대글로비스 오늘 추천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이 못 가니까 아우도 덩달아 못 가는 상황이었다. 이 주가의 하락 움직임 분석을 해주셨고, 하지만 이제 현대차의 점유율이 안정화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1분기, 2분기 성적 좋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별개로 실적 호전도 기대되고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홀딩하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일단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를 찾기는 현대글로비스만큼 좋은 종목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신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이 현대글로비스 차트 열어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워낙 또 이제 바닥권이고, 그리고 지금 2016년 좀 예상 PER 기준으로는 한 13배 정도라고 봤을 때는 여태까지 거래됐던 그 최저점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절가를 좀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또 지금 최바닥을 또 넘어가게 되면 또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손절가는 한 17만 6천 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24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매물대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으로 좀 이겨낸다면 1차적으로는 24만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도 단계적으로 맞춰서 좀 올려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오늘 종가로 들어가시는 것 괜찮겠고요. 목표 가격은 24만 원 1차적으로 내다보시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전망도 살짝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손절가는 17만 6천 원으로 정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윤철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마감 예상 체결 지수는요, 0.2% 정도 하락한 2062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지수의 움직임, 현재 지수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068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 바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2073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이렇게 장중에 다시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3일 연속 올랐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장중의 연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의 강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1% 정도 하락한 2064포인트의 동시호가에 진입했는데요. 수급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고요. 이 때문에 지수의 힘도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금융투자 쪽에서 900억 원 정도, 연기금 쪽에서 4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가 이렇게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자 투신 쪽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이 단으로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1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종합해 보니까 기관 쪽에서 34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도 물량 약간 줄었죠. 137억 원 정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줄었다는 점도 약간 아쉬운 오늘장이 되겠습니다.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3일째 반등, 나흘 만에 오늘은 다시
반등이 꺾이는 모습인데요. 1.8% 정도 하락하면서 161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단 갤럭시 노트 7 폭발에 따른 악재 이후의 주가는 이미 회복을 해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3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이고요. 현대차는 어제장까지만 해도 보합권에 움직이는 상황, 그 전날에는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하락 전환해서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3% 하락하면서 15만 1,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정도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장까지도 강하게 움직여줬었던 현대모비스입니다. 4% 가깝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세가 나옵니다. 2% 정도의 하락, 주당 6,000원씩 빠지면서 28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재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었는데 장중 신고 가격대가 87만 5천 원이었고요. 바로 하락 전환해서 마무리가 되더니 하루 만에 다시 오르고 있죠. 상승 폭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3.5% 정도 오르면서 87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보합권 0.13% 하락한 37,95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어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7% 정도 하락하면서 40만 원 아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1.4%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주당 1,5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수요일장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는 1% 정도 하락한 67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 지수의 움직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스닥 출발은 소폭 올라서 681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하고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낙폭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의 낙폭보다 오후장의 낙폭이 조금 더 가팔라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점이 장중에 672포인트였고요. 현재는 0.9% 정도 하락한 673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수급은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외도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이렇다 할 반등 또한 기대해볼 수 없는 수급의 움직임입니다. 기관 쪽에서 7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70억 원 정도. 개인만 홀로 매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매수 물량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을 해볼까요? 시총 상위주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6% 정도, 카카오는 1% 정도 하락인데 장중에는 7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CJ ENM은 0.5% 하락, 메디톡스가 2% 정도 하락인데요. 오늘 코미판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죠. 8.7%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엔이 2.7% 정도 하락이고요. 텔폰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0.4% 정도의 하락, SK머티리얼즈가 1.3%, 파라다이스 2.4% 하락입니다. 네, 9월 7일 수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양시장 아쉽게도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장중에 연고점을 새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의 마무리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조비 멘토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2062.06%에서 0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22%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자감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변동이 심하게 하락 쪽으로 베팅이 되었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좀 본다라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을 좀 본다라면은 아침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이미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에서 한해서만 이제 들고 계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나 이제 큰 대형주나 또는 배당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도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갔네요. 672.66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97% 하락 중에 있었습니다. 자, 한 2, 3일 정도의 상승분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4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까지 혹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소극적인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매를 조금 하되,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매매를 하되 654포인트까지 터치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대응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마감 상황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파생상품 시장 전략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는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나왔었던 미국의 이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당장 9월에 금리 인상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시장의 판단이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먼저 외환시장 동향과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090원 에서 1.3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달러 인덱스가 1% 넘게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나는 걸 하게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정도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1점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15만 1,000건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9월 금리 인상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달러가 지금 점점 약세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게 결국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게 길게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오늘자 서울경제 신문 내용을 보게 된다면 국내 14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하반기 환율 전망을 했는데요. 대부분 보게 된다면 환율의 밴드는 1,095원에서 1,151원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본다면 1,085원에서 1,183원까지를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밴드 폭이 컸는데요. 1,080원에서 1,280원까지 거의 200원 차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기사나 아니면은 신문을 많이 보시게 된다면 국내 고지자들이 AI금을 많이 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전월 말 대비 66억 2천만 달러가 증가해서 662억 3천만 달러를 흔히 말하는 AI 예금에 잔액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내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나 흔히 말하는 안전세자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달러를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초 대비 5억 달러 가량 대폭 증가한 모습인데요. 만약에 달러당 1,100원 수준의 원화가 연말에 1,200원까지 상승한다게 된다면 연평균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9% 정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90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현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매집을 해서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연말까지는 가져가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좀 과도하게 내려온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또 보게 되면 94.750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언제 정도 수준 정도 되냐면 5월, 6월 달 정도 수준이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92.700이니까 지금보다 한 2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94포인트 정도를 만약 못 깬다면 94.505를 못 깬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달러는 지금 바닥을 찍고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도 매수하는 거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아 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를 보겠는데요. 일본 증시 니케이 225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해서 17,012포인트 정도, 0.41%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구로다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괄적 검증은 시장 일부에서 말하는 원화 축소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양질 금리 각 차원에서의 확대는 아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고문인 하마다 코이치 예일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BOJ는 기다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BOJ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나서, 흔히만 후 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FRB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건가, 향후에 어떻게 나올 건가를 보고, 9월달, 금리 결정 회의를 보고 나서, BOJ 회의는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근에 니케이가 상승했던 부분을 지금은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추세가 형성이 됐다, 하락 추세가 됐다,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N 선물을 봐야 되는데요. N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세로 전환이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9,867 정도 되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10,000포인트를 찍으려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전고점이 10,0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 10,000포인트 정도를 찍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과 함께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전략도 짧게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가를 동반한 해외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볼 텐데요. 미국 원유 재고가 목요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줄어들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40달러와 50달러 박스권 딱 중간에 위치한 지금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많이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4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0.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하다가 이제 거의 100티값 정도를 이제 떨어뜨렸는데요. 원유 재고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의 발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유랑 동결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재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이 결과적으로 본다면 26일에 있을 산유국 회동에서 산유랑 동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 관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동결을 하거나 더 낮추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수준은 제가 보다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추세는 상승 추세에 대한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목요일 자정 시간에 이제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그때 원유 재고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아요. 저번 주 늘어나고 저저번 주 늘어났는데 보통 이제 성수기가 끝나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고 9월달을 접어들거나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면 대부분 보면 이제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8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유명하신 청담도 주식 부자라고 했던 그분도 작년에 이제 유가 선물에서도 하반기에 계속 상승 배팅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0달러에서 쳤는데 그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많이 났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보통 유가나 아니면 세해 선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아주 급나가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희망보다 들어오면 빨리 반응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두렵기 때문에 떨어질 때 두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금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이미 접어들었다. 상승 추세인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목요일 자정에
원유 재고가 나와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면 원유 재고가 늘어난다고 하게 된다면 분명히 급락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게 된다면 뉴스거리나 이제 그 중동에서 나올 뉴스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상승할 거다. 이제는 뉴스보다는 오히려 볼 때는 팩트나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에 급상승을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ETF나 달러를 매집하는 것들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9월달, 10월달 정도를 달러를 매집하는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니케이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현재 9월 26일 날 산유 동결회의 때까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르고 조금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떨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표입니다.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를 동결했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했거나 이런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출렁거리는데요. 유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유 재고입니다. 그 원유 재고가 목요일 자정 시간에 발표가 되는데요. 12시 정도 넘기는 자정이니까 자정 시간에 금요일을 넘어가는 그때 발표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에 베팅했다가 원유 재고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다음은 좀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0월은 달러를 모으는 시기다.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니케이 지수는 매도 전략이 낫겠다. 유가는 목요일 자정까지는 일단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봤다가 원유 재고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매도 포지션으로 전략을 바꾸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중요 일정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장 막판까지 변동성 꼭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 ECB는 현지 시각으로 8일에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는 지난 7월 22 통화정책회의의 의사록의 영향으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더욱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도입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 확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의 8월 무역 수지를 내일 발표하게 되고요. 일본은 7월 경상 수지 발표합니다. 네, 내일은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시각으로 8일부터는 22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8일에 예정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을 살펴드렸습니다. 조비 멘토님이 보시기에 꼭 체크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볼게요. 네, 일단은 내일 동시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보통 이제 주가가 변동이 생길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동시 만기일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크게 선물이나 옵션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역시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중에서는 그나마 좀 중요시 좀 봐야 될까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지표를 좀 어떻게 회의가 나올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2 통화정책회의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셨는데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하셨던 분들께서는 들고 가시지만은 일단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하락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매수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셔서 미래 시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코스닥이 더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54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되 654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내일장 전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상승할수록 또 하락에 대한 위험성 또한 리스크 또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좀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저점으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지수가 654포인트입니다. 4포인트를 찍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654포인트 하락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일단은 소극적인 매매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저점 654포인트 확실하게 디딘 이후부터 그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오늘 조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 기온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인데 오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증시만큼이나 날씨도 예상하기 어려운 하루였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 챙기시고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